이번 사연은 저희 톡톡 사연의 오랜 애청자라고 밝혀오신 여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집안 환경 내에서 겪으신 일을 사연으로 적어 내려가셨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빨리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인데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 자식은 양쪽으로 갈라지거나 혹은 엄마 쪽을 따라가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편부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더 어렸을 때는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제가 7살 때에 부모님께서 심각하게 싸우셨던 모습은 똑똑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거 뭔가 큰일 난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 당시의 심정마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되었던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서 끝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에 엄마께서 집을 떠나셨고 저는 그대로 남겨져서 아버지와 오빠랑 셋이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건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가깝고 편하게 느껴졌었는데 왜 이혼 후에 엄마가 아닌 아버지랑 살아야 했던 것인지 그 이유조차 몰랐어요. 엄마께서는 멀리 떠날 거라서 앞으로 보기 힘들 거다라는 식으로 오빠랑 저한테 설명만 남긴 뒤에 떠나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슬슬 학교에서도 이성 친구들을 의식하게 되었던 한창의 성장기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려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멀쩡하게 다 있는 부모님을 왜 나만 똑바로 가질 수 없는 것인지 하는 원망을 매일마다 했었습니다. 이혼 가정인 것이 창피하기도 하였고요.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 쓰면서 안간힘을 썼었어요. 엄마께서 집에 늘 계신 것처럼 말도 꾸며냈었죠. 아버지께서는 탄탄한 회사에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사는 형편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버지께서 꼴랑 2명 있는 당신의 자식들 중에서 오빠만 아끼셨다는 거예요. 집에 든든한 아들 녀석 하나만 있어도 일할 만 나지. 아버지께서는 꼭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오빠한테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아버지셨지만 저한테는 한결같이 식충이 식모를 대하는 것처럼 구셨어요. 아직 집안일을 본격적으로 다 도맡지 못했던 나이였을 때는 쓸모없이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여기셨고 그 이후에 제가 좀 더 자란 후에는 온갖 집안일을 다 해야만 하는 식모로 부려먹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대신도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의 딸이었을 뿐인데 오빠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했어요. 저한테는 밥 차려라, 설거지해라 주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오빠한테는 밖에서 사고 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만 봐도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을 어떻게 달리 여기고 계신지 알만하셨죠. 나는 왜 저녁 먹은 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 마른 것도 혼자 다 개어다가 정리를 해놔야 돼? 이런 거 다 해봤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 한마디도 못 듣는데. 나 이러고 있을 동안 오빠는 방에서 책만 펴고 있어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아버지한테 칭찬 듣잖아. 누구는 공부 안 하고 싶다 그랬나? 진짜 별 사소한 것 가지고 오빠랑 나를 차별하시네. 오빠는 당연하게 다니는 입시학원을 저는 아버지께 간청해 가면서 학원 하나만이라도 다니고 싶다고 말을 따로 꺼내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저의 간청을 들어주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아버지께서 저한테 발랑까진 기집애라고 하시며 학원 같은 돈 나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학원에 다닐 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학교에서 사고 친 적도 없었고
아버지의 귀에 그 어떤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게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저를 발랑 까졌다고 여기시는 등 그랬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더 서러웠네요. 오빠가 일부러 아버지께 저에 대한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부녀 사이를 이간질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였는데요. 오빠한테 미칠 듯한 분노를 느끼면서 모든 원망을 쏟아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래봤자 아버지께서 오빠만 편애했고 나는 덜 아픈 손가락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했었어요. 애초에 아버지께서 저를 아끼셨다면 오빠가 중간에 제 얘기를 얼마나 안 좋게 전하든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셨겠죠. 어쨌거나 저는 억울하게 문제 많은 중학생으로 이미지가 전락해서 아버지로부터 싸늘한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 오빠는 입시학원을 잘만 다녔고 그래도 성적 오르는 게 여의치 않자 아버지께서는 오빠에게 과외도 붙여주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과목 2개를 따로 과외받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무려 1:1 과외라서 장소는 당연히 저희 집이었고요. 오빠가 과외를 받을 때 제가 집에 마침 있으면 작은 간식상이라도 차려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시녀가 따로 없었네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가 되어서야 아버지께 온갖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빌고 빈 끝에야 학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란 숫자로 매겨지는 것이니까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걸 비교해보면 제가 오빠보다 더 나았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학원 한 군데 다니는 게 전부였지만 오빠는 학원에 과외까지 따로 받았던 걸 감안하면 제가 오빠보다 월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로부터 칭찬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듣기만 해도 짜증스러웠던 그 아들, 장남 타령 때문에 저는 기가 죽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서 남의 집안 사람이 될 테지만 오빠는 우리 집에 대를 잇는 남자이기 때문에 엄연히 오빠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이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런 회개한 발언을 하실 수 있었는지 저는 투자할 면목과 가치가 떨어지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오빠나 둘 다 남자인데 집에서 제가 얻어맞지 않고 사는 것에 그나마 감사해야 하는 건가 싶었네요. 아버지께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신 분이란 것 외에도 저를 오빠보다 덜 아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었죠. 저건 어떻게 커갈수록 지 엄마를 쏙 빼닮아가냐? 가끔은 소름이 훅 끼칠 정도네. 아버지께서는 제가 엄마랑 얼굴이 너무 닮았다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티가 잘 안 났던 것 같은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키가 확 자라면서부터는 진짜 제 스스로 봐도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눈매랑 광대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랑 윗입술만 도톰한 것까지 정말 엄마랑 저는 판박이었습니다. 오빠는 신기하리 마치 아버지랑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똑 닮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전부인이랑 똑같이 생긴 딸내미보다 본인을 닮은 아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가 오빠랑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한 번은 꼭 찾아오겠다고 분명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같이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엄마뿐이었죠. 그런데 연락 두절이었으니 저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되었는데 이때가 정말 저한테는 힘든 시기였어요. 귀하디 귀한 아드님의 수험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께선 저한테 집에서 TV도 못 보게 하셨고 휴대폰도 무음으로만 설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이없게 굴어도 오빠가 중재를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받는 편애를 무척 즐기고 있던 인간이었기에 그건 턱도 없는 희망 상황이었죠. 오빠는 고3 수험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저를 그 전보다 더욱 부려먹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오빠한테 과일 쟁반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 나서 너무 화가 뻗쳐서 대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도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해댔고 그러다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께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지어내서 말씀드려왔다는 것을요. 이때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두 번 다시 오빠라는 작자와는 상종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제가 왜 이토록 화가 났는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듬거나 오빠를 혼내시기는커녕 한숨을 쉬시며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네 오빠가 짓궂은 마음의 장난으로 그래왔겠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따지는 거냐? 너는 애가 절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 오빠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혼자 소리라도 지르고 와. 그 순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이지 저란 자식에 대해서는 일말의 정도 안 가지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나 오빠에게 아무런 기대를 품지 않기로 하였어요. 제가 대학을 가는 그 순간까지 그저 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이들이라고 생각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서러움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싸고 돌며 위하셨던 귀한 아들, 제 오빠는 결국 원하던 대학에 미끄러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네 오빠 재수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라 입시 공부에 한창인데 누굴 뒷바라지한다는 건가요? 어차피 나는 네 대학 등록금을 내줄 생각이 없다. 대학 가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네 능력껏 가든가 아니면 네 오빠 대학 입학 잘할 수 있도록 돕든가 선택해서 행동해. 네, 알겠어요. 기대도 안 했으니 실망도 안 하겠습니다. 뭐야? 너 이거 말하는 꼬라지가 왜 이래? 이제는 그런 것도 꼬투리를 잡으세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나 알려주세요. 저 성인 되기 전에 찾아오겠다고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잖아요. 엄마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냥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멀리 시골 가서 산다니까? 자기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징그럽다고.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조용한 시골 가서 불이나 뜯어먹고 살겠다던 게 바로 네 엄마야.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사느라 세월 흐르는 것도 모르나 보지. 엄마에 대해 여쭤볼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먼 시골에서 생활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실제로 엄마는 멀리 가서 살 거라고 하셨었고, 이혼하시기 전에 언뜻 시골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은 것이 의아했고 너무 슬펐어요. 오빠가 재수 끝에 대학 입학을 할 때까지도 엄마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끝내 원하던 대학에는 입학하지 못했었고 한 단계 아래급의 대학에 오빠는 들어갔어요. 자기 입으로는 여유롭게 들어갔다고 하던데 제 짐작으로는 그것도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악 물고 공부하다 죽을 기세로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오빠보다 좋은 대학교였냐고요? 네, 당연하죠. 저는 떡잎부터가 오빠보다 공부머리가 좋았던 것을요. 외모는 제가 완전히 엄마 쪽을 닮았는데 묘하게도 두뇌는 아버지의 유전을 받았습니다. 문과보다 이과라는 점, 과학에 강하다는 점이 아버지랑 제가 동일했어요. 엄마는 저 어렸을 때도 종종 산문을 지으셨고 시집을 정기적으로 구입해 읽으셨었는데
오빠가 문학 과목에 강하더라고요. 그러니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꿰뚫어 보시고 저한테 그놈의 투자라는 것을 해주셨다면 저는 날개를 달고 최고의 명문대까지 입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원도 거의 없었고 무조건 장학금 입학을 노리다 보니까 최고 명문대까지는 제가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대학 장학금 입학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후 아버지와 오빠 둘 다 입이 조개처럼 다물렸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해주는 두 사람을 보면서 역시 앞으로 내 인생의 두 사람을 배제해야겠다는 결심을 재차 마쳤습니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살아갈 작정이었죠. 대학을 입학하면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고 저는 미련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두고 나간 것 하나 없이 제 소지품을 싹 다 챙기고픈 마음에 집안 여기저기를 싹 다 뒤졌었거든요. 그때 안방 협탁 맨 아래 서랍 바닥에서 발견하고야 만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엄마가 오빠랑 내 앞으로 보낸 편지들이잖아. 와, 그것들을 보는데 심장이 미친 것처럼 뛰었습니다. 어째서 오빠와 저의 눈을 피해 이 편지들이 아버지께만 전달될 수 있었는가 의아해하면서 몇 통의 편지들을 다 읽어가던 저는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오빠까지 엄마의 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오빠가 엄마 앞으로 편지를 써서 붙인 적이 있다는 것이 유추되었어요. 엄마의 편지는 총 6통이었죠. 오빠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으니 굳이 먼 지역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엄마라면 치를 떠셨고요. 그래서 둘이 작당하에 엄마를 밀어내고 잘라냈던 거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꾸며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내내 엄마가 궁금했고 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와 오빠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편지에 적힌 발송 주소로 혼자 찾아가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지방의 동네였는데 제 예상과 달리 시골이 아니었어요. 다만 시골과 인접해 있는 도시였을 뿐이죠. 제가 대뜸 나타나니까 엄마는 까무라칠 듯 놀랐습니다. 엄마는 한눈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저는 당연하게 엄마를 바로 알아보았어요. 그렇게 10년 만에 모녀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는 어렸던 저를 뒤로 한 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떠났던 것을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죠. 그것들 정말 미친놈들 아니니? 어떻게? 세상에, 지금까지 너한테 어쩜 그렇게 굴 수가 있었단 말이야. 엄마는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고 절대로 아버지와 오빠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제 이야기를 아버지께 나쁘게 전했던 것을 돌려주기로 하였어요. 엄마에게 오빠 이야기를 갖은 양념을 다 합쳐서 최고로 나쁜 악마인 것처럼 전해주었거든요. 아예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도 아니었으니까 캥기지는 않았네요. 오히려 후련했죠. 엄마는 틈틈이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었고 6년 전에 어떤 분과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그분을 뵈었는데 인상이 좋은 아저씨셨어요. 그분에게는 딸 2명이 있었고 사별이란 아픔을 겪으신 후에 저희 엄마를 만나서 연애하다가 재혼까지 한 것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딸 2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큰딸은 외국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딸도 외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밭을 가꾸고 특수 작물을 연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순박해 보이는 웃음 이면에는 여유로움이 풍겼습니다. 저희 아버지와는 인상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엄마는 제가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될 공간을 보고 싶다면서 저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함께 서울로 올라왔을 때 엄마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재혼한 아저씨가 엄청난 갑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땅 부자에다가 건물도 두 채 갖고 있다는 설명만 듣고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겉으로 봐서는 그냥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적당히 누리고 사시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만 느껴졌었거든요. 엄마도 차림새가 수수해 보였고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 그이가 돈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었거든. 중마고우한테 뒤통수를 맞은 이후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돈 많고 잘 산다는 이야기 안 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 집이 여유롭다고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그만큼씩이나 돈이 많은 줄은 아무도 몰라. 엄마가 재혼한 아저씨는 돈 때문에 홍역을 단단히 치렀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째서 엄마와 아저씨가 가진 것에 비해 소탈한 듯한 느낌으로 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도 그렇지만 아저씨가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틀에 박힌 걸 싫어하였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더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엄마는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맞지 않았기에 늘 충돌하셨었나 봅니다. 엄마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심에 어렸던 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면서 이제라도 저를 뒷바라지해주고 싶다고 하였어요. 집안에 재산이 많다는 것을 저에게 바로 밝힌 것도 그 때문이었죠.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친딸처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 저한테 집안 재산 밝히고 앞으로 다 지원해주자는 뜻을 밝히셨던 거예요. 저는 제 친아버지한테도 평생 못 받아본 애정을 생전 처음 본 엄마의 재혼 상대로부터 받게 된 것이 얼떨떨하기도 하였고 괜히 서름이 북받쳐서 눈물도 났어요. 엄마와 서울 나들이도 실컷 하면서 밀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0년의 공복을 뛰어넘어서 금세 엄마가 엄청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엄마와 아저씨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오빠의 번호는 아예 차단을 해놓았고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앞으로 엄마와 살겠다고 제 뜻을 밝혔어요.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애를 모르는구나. 이거 아주 배은망덕하네. 아버지께선 분노하셔선 저에게 막 욕을 해대셨지만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집에서 제가 실컷 받아본 것은 눈칫밥뿐이었고 온갖 집안일을 저 혼자 독박으로 도맡아 하였는데 무슨 은혜 타령인가요? 저는 제대로 된 용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했던 입버릇이 난 그거 별로 였습니다. 그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든 척, 그 음식이 별로 안 먹고 싶은 척, 일부러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굴었었죠. 아버지께서는 부족함 없이 벌이라 하고 계셨으나 그건 저와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 오빠한테만 갔던 투자였으니까요. 제법 홀가분하게 아버지와 오빠를 끊어낸 저는 그대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두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원치 않게 오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취업이 막막해서 대학 졸업 유예를 계속하고 있다더라고요. 아직 대학 졸업장도 못 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와 달리 저는 알아주는 기업에 당당히 공채로 입사하여 경력을 이미 쌓고 있었죠. 이 시기에 아저씨의 큰딸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상대는 재미교포인데 결혼 후에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꼭 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가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바람에 도저히 미국에 다녀오는 일정을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결혼식 참석 겸 잠깐 관광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에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다녀오신 엄마가 저에게 대신 선물을 잔뜩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 한 대 값은 나올 명품 가방도 있었고요. 새삼 엄마가 아주 부유하게 살고 계신다는 게 체감이 되더군요.
이번에 결혼식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 우리 딸도 빨리 좋은 짝 만나서 시집 가면 내가 진짜 잘 챙겨줄 텐데. 그 사돈댁에도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조바심이 나는 거 있지? 너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에이, 엄마. 아직 내가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야. 요즘에는 다들 결혼 늦게 하잖아. 나는 한 5년 뒤에나 결혼 상대 있나 없나 찾아볼 생각이야. 뭐라고? 세상에, 애가 아주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유, 이 엄마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네가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한 인생의 이막을 열었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만 이래서도 될 일도 안 되겠지. 그래, 너 좋을 대로 하려무나. 그렇게 있다 보면 좋은 사람이 생길 테지. 엄마는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눈을 빛내셨지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이후 아버지와 오빠랑 살면서 결혼이란 정말 쓸모없는 짓이다. 왜 멋대로 자식을 낳아놓고선 그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라는 원망을 사실 제가 적잖이 했었기 때문에 결혼이란 제도 자체에 회의감도 살짝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까지는 엄마한테 말 안 했었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더욱 잘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보란 듯이 아버지의 길을 걷고 오빠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해지고 이렇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일상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묘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어쩌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냥 엉겹결에 사귄 거나 다름없었고 그만큼 가벼운 무게감의 연애였습니다. 결혼 생각은 결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 때문에 생긴 가슴속의 응어리를 털어놓고 있을 때마다 저의 곁에 있어주며 믿음직스럽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절대 티를 안 냈다고 생각을 했건만 저희 사귄 지 1주년 기념일에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프로포즈를 받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말았는데 희한했던 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근사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서로가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서 자식은 며칠 낳든 차별하지 않고 키우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가정. 그 가족 구성원에 내가 들어간다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홀린 듯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말았고 그 프로포즈에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결혼 상대를 5년 뒤에나 찾아볼 것이라고 엄마한테 말했던 저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고작 1년이 지났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니 사람 앞날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궁합도 안 보는 완벽한 4살 차이라면서 즐겁게 떠들어대곤 했었습니다. 연애할 때야 저희끼리만 알콩달콩 잘 지내면 그만이었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비 시댁이 진짜 엄청나게 신경 쓰이더군요. 왜냐하면 남편은 여동생만 2명 있는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차라리 남편에게 누나가 있는 것보다야 여동생이 있는 편이 낫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에게는 시누이가 2명 생기는 것이었으니 왠지 입맛이 떨떠름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여동생 2명 다 아직 미혼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자식을 처음 결혼시키는 게 금쪽 같은 장남이었으니 예비 며느리인 저를 얼마나 눈에 쌍심지 켜고 살펴봤겠습니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줄만 알았어요.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젊으신 편이라서 그런지 패션도 휘황찬란하셨고
기가 아주 세 보이셨고 제 눈에는 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친척집에 왕래한 적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여자 어른이라고는 10년 만에 제외해서 지내고 있는 엄마뿐이었기에 엄마는 무척 수수하고 자유분만한 패션을 추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와 상반되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의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남편을 젊은 나이에 결혼하시자마자 낳으셨던 거라서 연세도 얼마 안 되신 분이셨고요. 저희 엄마 쪽이 훨씬 연상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그냥 이대로 물어보시는 말씀에만 차분하게 답을 해도 되는 걸까? 나보고 언변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저는 긴장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속내를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슬쩍 잡아줬어요. 그러자 갑자기 꽁꽁 얼어붙어 있던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기분이 나아지더군요. 어쨌거나 저와 결혼할 당사자인 남편하고만 괜찮다면야 시어머니께서 대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붙어서 그때부터는 생글생글 잘도 웃으면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해나갔어요.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셨고 엄마 쪽만 재혼하셔서 지방의 시골 쪽에 사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미미하게 저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시골 이야기 좋아하시더니 훗날 나이가 들면 꼭 귀농해서 사실 거라면서 그런 말씀을 길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느라 시아버지의 인생 계획 이야기만 진짜 30분 정도는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신이 나셨는지 살짝 격양이 되신 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으시는 게 저로서는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감사한 마음이었죠. 시아버지께서 하도 말씀을 길게 하신 탓에 시어머니께서는 도중에 끼어들지도 못하시고 입술만 옴싹달싹 하시다가 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상견례는 그냥 약소하게 밥 한 끼 같이 먹는 정도로만 하였어요. 자리에는 엄마와 아저씨가 나와주셨어요. 시부모님께 잘 둘러대었으나 실상은 제가 아버지나 오빠에게 제 상견례 이야기는 일절 전하지 않았습니다.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 컸었나 봐요. 결혼이란 큰 행사를 앞두고도 그 두 사람을 부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런 저를 엄마는 이해해 주셨고 아저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취하던 전셋집이 1년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에 신혼살림은 그곳에다 먼저 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드릴 돈이 크게 없었고 조율할 거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약소하고 아담하게 진행하였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부 시댁 측하고 의견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하지만 미묘하게 삐딱선을 그리게 되는 건 그 후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자취방, 이제는 저희 부부의 신혼집이 된 곳에 시누이 2명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참고로 이때 큰 시누는 직장인, 작은 시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한테 신혼집 근처에 있는 유명 카페에서 케이크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케이크를 사와서 같이 커피랑 마시면 좋겠다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좋은 의견 같아서 반색하였죠. 남편이 토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잡혀서 저 혼자 집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시누이 2명이 난데없이 온다 그래서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손님 맞이를 할 만한 구색이 부족하였고 시누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케이크를 먹으면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친목을 다지면 예쁜 그림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던진 말. 그럼 언니, 빨리 출발하세요. 네? 저요? 무슨 출발이요? 아, 그 카페 말이죠?
그럼 어디겠어요. 좀 있으면 사람 몰릴 시간대니까 지금 빨리 가서 진열돼 있는 케이크들 좀 싹 다 사와 주세요. 오시면서 카페라떼랑 카페모카 같은 것들 좀 알아서 마시는 걸로 음료도 사와 주시고요. 아, 네, 그럴게요. 그런데 저 혼자 가요? 왜요? 아, 여기서 거기가 별로 멀지도 않은 한 동네인데 설마 그 나이 먹고 길 잃으실까 봐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네, 그럼 저는 그 카페에 가서 케이크랑 이것저것 좀 사올게요. 잠깐 쉬고들 있어요. 저는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빈정거리지? 하는 의문을 가진 채로 카페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게 설마 가짜는 신우의 행세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가정을 해내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애써 부정하고 있었죠. 충실한 심부름꾼처럼 케이크랑 커피랑 이것저것 사서 돌아왔더니 신우이 두 명은 거실 소파에 축 늘어앉은 모양새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를 시끄럽게 틀어놨더라고요.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사람 오는 줄도 모르고. 아, 언니, 갔다 오셨어요? 그럼 이제 다과상 차리세요. 네? 아, 아니, 사온 것들 그냥 늘어놓고 바로 먹으면 되는데요. 둘 다 부엌 식탁으로 와요. 내가 금방 접시랑 포크만 꺼낼게요. 언니,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우리 지금 TV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나 알아서 작은 상 꺼내다가 거기에 차려서 이쪽으로 내와야죠. 이건 언니보다도 나이 적고 사회 경험 적은 저도 알거든요.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말을 쏴 붙이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집에서 아버지랑 오빠한테 식모 취급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도 떠오르면서 제가 영문 모를 상황에 서러움을 느낄 때였습니다. 작은 시누이의 옆에 앉아서 피식피식 웃고 있던 큰 시누이가 귓속말하는 척하면서 저한테 다 들리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혼 가정에 대한 배려도 없냐? 이혼 가정이라서 아빠랑 오빠하고만 살았다잖아. 그런데 결혼식에는 엄마랑 재혼한 아저씨가 왔고 이게 뭘 뜻하겠어? 집안이 콩가루라는 거지. 그런데 무슨 센스 같은 걸 배웠겠냐고. 얼핏 말투만 보면 자기 동생을 나무라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내용은 완전히 저를 욕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 결혼 생활 초장부터 이런 난관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상대들이 너무 유치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도리 없이 분노를 느끼고 말았죠.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저는 잘못은커녕 무슨 짓도 딱히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저희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지적 못할 부분을 지적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이러시는 이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것 정도는 저도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말들을 해보세요. 괜히 트집으로 빙빙 돌리지 마시고 똑바로 하고 싶은 말들 해보시라고요.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면서 겉으로는 싸늘하게 말을 했더니 시누이 둘이서 자기들끼리 시선을 교환하더군요. 이윽고 큰 신우가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한테 기생해서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별것 아닌 해프닝으로 받아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생? 기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하는 것도 없이 돈을 내는 것 없이 이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 부부의 일이지. 두 분이 참견할 영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두 분한테 돈을 뜯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와, 논리 한번 재밌으시네. 저희는 오빠의 동생들이니까 그렇죠.
여기 오빠 집. 저희 부모님이 전세 얻어주신 거거든요? 여기 들어와 있는 가구, 가전들 거의 다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언니는 결혼해서 딸랑 몸만 들어와 살고 계신 주제에 보니까 이번에 차를 뽑으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명품백? 신상 명품백은 왜 2개나 가지고 계세요? 왜 분수에 안 맞게 설치시냐고요. 저희 오빠 등골 빼먹고 저희 집안에 기생하려는 꼼수 아닌가요? 이러니까 저희로서는 솔직히 좋게 안 보여요. 큰 신우의 말에 저는 되려 낯섰던 화가 좀 수그러들었고 그러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지난 세월 차별과 냉대와 방치를 당하며 겪었던 저의 경험치가 이럴 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겨우 이 정도로는 제가 전혀 상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막 실실 웃고 있으니까 시누이들이 화가 나서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날아든 건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 이제 앞에 도착했다. 엄마가 보내신 거였는데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주말에 한번 방문하신다고 했던 걸 제가 그만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잘 되었다 싶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올라오시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시누이들을 상대해 주었죠. 두 분이서 저를 안 좋게 보시면 뭐 어떡할 건데요? 제가 기생을 하든 희생을 하든 그게 두 분하고 뭔 상관이죠? 이 집 전세금에 들어간 돈들 중에 두 분의 돈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갔으면 제가 당장 사과드릴게요. 제 말에 시누이들의 입이 꽉 다물렸습니다. 표정이 분하다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잠시 후에 저희 집으로 온 손님들이 있었으니 바로 엄마와 아저씨셨습니다. 과일과 직접 하신 반찬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엄마와 아저씨는 집에 제 시누이들이 와 있으니까 깜짝 놀라신 눈치였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저에게 눈짓을 하는 것에 저는 한숨을 쉬며 이실직고 해드렸어요. 내가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차 뽑는다니깐 아가씨들은 그게 좋지 않게 보이셨나 봐. 그리고 결혼하면서 딱히 들고 온 것도 없는 주제에 값비싼 명품백은 들고 다니니까 어이도 없으셨을 테고. 저의 말을 듣자마자 엄마와 아저씨의 눈길이 시누이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시누이들이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엄마가 조용히 말씀해 주셨죠. 명품백? 그거 내가 사준 건데? 까짓것 1,000만 원씩밖에 안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적질들을 했어요. 시누이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옆에서 아저씨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차는 내가 뽑으라고 한 거예요. 풀옵션 넣어도 1억밖에 안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들 말아요. 그러자 이제는 완전히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진 시누이들이 아저씨를 봤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쯤이면 됐다 싶어서 시누이들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차피 곧 시누이들이 집에 갈 참이었다고 둘러대면서 배웅 나가는 척하였죠.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누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묻더군요. 언니, 혹시 집이 부자였어요? 네, 제가 번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랑 아저씨가 워낙 부유해서요. 건물이고 땅이고 다 있어요. 제가 무덤덤하게 대답을 하자 시누이들은 개미만한 목소리로 각자 죄송하다는 인사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 후로 죄송하다는 메시지도 저한테 거듭 보내오더군요. 저는 어쨌든 일단락 되었구나 싶어서 엄마랑 아저씨랑 제가 사온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남편이랑 같이 넷이서 외식을 하면서 잘 보냈고요. 이튿날 두 분께서는 내려가신다며 길을 떠나셨고
저랑 남편은 시댁에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길래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설마 여기서 일이 생길 줄은 몰랐었네요. 도착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올라오셨던 김에 서울에 사는 옛 친구분을 만나신 모양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분께 직접 당근김치를 얻었는데 맛이 기가 막힌다면서 저한테 꼭 주고 내려가실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지금 시댁에 와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답장을 드린 거였고요. 그런데 설마 그걸 보시곤 엄마가 시댁으로 방향을 트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후 디저트를 먹는데 시댁으로 시누이들이 왔고 저희는 어색한 눈빛을 교환하였어요. 별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과일 깎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가 뒤늦게 엄마가 보내셨던 메시지를 본 거예요. 시댁으로 오겠다는 내용을 말이죠. 사돈댁에 맛있는 김치를 주시고 싶은 딸 위하는 엄마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차마 뒤늦은 만류도 못하였네요. 시간상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기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맛있는 김치를 꼭 갖다 주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올라와 계시는데 사돈댁에 꼭 김치를 전달하고 나서 내려가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갑작스럽죠? 죄송해요. 그래? 그러시라고 해야지. 집에 김치도 많이 없는데 잘 되었네. 시어머니께서 호탕하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죄송할 게 뭐 있니? 시골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다 촌스러운 거야. 격이 없고 매너도 없고 다들 그렇지 뭐.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남편은 마침 지하 주차장에 차 고친다고 내려가 있었는데 딱 그 찰나에 엄마가 시댁에 오셨습니다. 아저씨는 차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였어요. 엄마는 정말로 김치만 딱 가져다 주시고 갈 요량이었던 거예요. 사부인,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이것만 얼른 드리고 가려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부엌으로 김치통을 들고 가셨어요. 전날에 엄마를 뵌 적이 있었던 시누이들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 괜히 딴 곳들만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부엌 방향을 안내하면서 뒤따르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그런데 이건 혹시 소똥 냄새인가? 어디서 이렇게 시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갑자기 손으로 코를 틀어막으시면서 과장된 목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버렸고 부엌의 식탁 위에 김치통을 내려놓으신 엄마도 어리둥절해서는 시어머니 쪽을 쳐다봤어요. 일부러 엄마를 시골 사람이라고 낮잡아보며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하셨던 시어머니. 그 생각이 짧은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바로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분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야. 큰 신우가 시어머니께 빠르게 속삭이는 것을 귀 밝은 제가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더군요. 도대체 뭘 들으신 건지 그 다음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쪽을 봤다가 슬그머니 눈을 아래로 내리까셨습니다. 아이고, 아까 양념 버무리고서는 그 손을 이 옷에다가 문질렸더니 아유, 무슨 냄새가 난다고. 제가 그런 착각을 했나 보네요. 그렇게 변명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김치통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억지로 미소 짓는 인매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하, 네, 사부인. 그럼 저는 김치 드렸으니까 이만 바로 가볼까 해요. 아, 너무 바로 가시는 건 아닌지, 뭐, 커피나 한 잔 드시고 가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내려갈 길이 멀어서 바빠요.
정 그렇게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딸이랑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 딸이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엄마는 마치 부하 직원을 격려하는 상사처럼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 어깨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없이 고개만 끄덕여대셨고요. 엄마가 시댁을 떠나신 후 안방에 들어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셋이서 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좀 있다가 안방에 나오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곤 놀라서 외치셨죠. 아유, 김치 정리를 왜 네가 하니? 무겁고 손에 양념 묻고 그러는데. 너는 가서 TV나 봐라. 아니, 커피 한 잔 마실래? 아까 과일 먹으면서 커피는 아직 안 마셨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최고급 콜롬비아 무슨 커피를 사뒀었는데. 사람 태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시누이들 쪽을 쳐다봤는데 둘 다 저를 향해 온순한 미소들을 지어주더군요. 그날 시댁을 나서면서도 시어머니의 극진한 배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황송한 대접은 처음이었네요. 그 이전까지는 저를 잘만 부려먹으셨으면서 말이죠. 제가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더니 남편이 웃겨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대화가 잘 통하고 이 사람의 착한 성품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던 것인데 역시 제가 느꼈던 대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고 함부로 말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댁 식구들한테도 저희 엄마한테 돈이 많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거나 배우자를 잘 골랐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다니 기쁘면서도 왠지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재혼으로 완전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오빠가 드디어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왠지 열받아 하신 것 같았고 오빠는 자기도 엄마한테서 지원을 받고 싶다며 욕심을 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무시하였으며 오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고생 심하게 하면서 살아온 딸 하나 챙기기도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서 오빠를 물리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속이 시원하였네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인생의 멋진 부분을 지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힘든 구간을 버티고 계시나요? 분명한 건 그 순간은 반드시 흘러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인생을 다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인생을 논하는 건 참 좋아하는 허세만 배운 여성 사연자입니다. 진작에 톡톡 사연을 구독해놓고선 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네요. 제 옛날 이야기부터 해도 될까요?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난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어리기에 무지한 것을 앞세워서 가난을 인지하지는 못했었죠. 크면 클수록 그리고 다 크고 보니까 아,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몇 번이고 밀려들었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끊겼던 탓인지 저는 동절기에는 자주 감기에 걸리는 아이였었고요. 가난한 집구석이라도 코딱지만한 자기 집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던데 저희 집은 그마저도 안 돼서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하고 밀려서 주인집에서 저희한테 자주 찾아왔던 모습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박제되어 버렸어요. 집에 전화기가 있긴 했는데 거의 쓰질 못하였고 걸려오는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어요. 혹여 잘못 받았다가 그게 빚쟁이가 걸어온 전화일까봐 겁이 났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은 제가 깜빡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야,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귀에 고막이 터져나갈 것처럼 크게 외치는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와서 저는 몸을 달달 떨었습니다. 한참 쌍욕을 늘어놓으셨던 그분께 저는 간신히 지금 부모님께서 집에 안 계신다는 말만 대답했었는데요. 그러자 그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너도 참 기구하다. 어째 그런 부모 아래서 태어났냐?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간만치는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아니, 없이 사는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너네 부모처럼 남한테 돈 빌리고 나서 안 갚는 못난 쓰레기만 피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도 참 인생 시작부터 더럽게 사는구나. 그게 다 부모 잘못 만난 덕택이지 뭐겠어.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저에게 마치 인생의 훈계를 늘여놓듯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서럽고 또 무서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폭언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저는 아직 어렸던 나이였죠. 하지만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 아저씨의 발언을 곱씹을 때마다 속이 꽉 막혀왔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가장 서글펐던 사실이라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인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아왔기에 잘 알았고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가난하단 이유만으로 너무 힘들고 벗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크나큰 죄인이 된다는 것을 어렸던 저는 자연스레 깨우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난의 적나라한 면모를 그렇게 마주해가고 있던 시기에 겪었던 가장 속쓰린 일화는 집 근처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을 때 당한 일입니다. 친구들하고 그냥 괜히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재미로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시던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부끄럽고 민망해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그것이 아주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는지 어쨌는지. 참나, 집세도 판판이 밀리는 주제에 애새끼는 왜 저렇게 풀어놓고 놀게 한담? 아휴, 꼴배기 싫어. 저를 보면서 아주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부모님 욕이었죠. 그러자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이 어리둥절해서는 다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귓가가 터질 듯이 뜨거워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너 네 아빠 엄마한테 꼭 좀 집세 내라고 말 좀 전해줘라. 알겠지? 앞으로 안 그럴 거다 안 그럴 거다 그러더니만 이것 봐, 또 집세 밀렸잖아. 내가 속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짜증스럽게 외치며 자리를 뜨셨고 남겨진 저는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집은 정말 가난하고 수준 낮다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신 것만 같아서 그날은 정말 자기 전에 혼자서 많이 울었더랬어요. 그 순간의 비참함과 저를 바라보던 친구들의 눈빛들이 결코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들이면 의례 그랬듯이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일을 나가셨기에 집안일을 하는 건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제 밑으로 동생 하나가 있는데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좋게 표현하자면 완전히 친구 같았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서로 감정 싸움하기에 최적화된 상대였습니다. 저는 동생과 때로는 절친처럼 때로는 앙숙처럼 지내면서 어쨌거나 함께 가난 속을 헤엄쳐댔어요. 방학 되면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평소에는 왕래도 거의 안 하는 친척집이라든지 혹은 사이가 괜찮은 지인의 집에 맡겨두시곤 하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나 동생이나 참 눈칫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저를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그걸 귀신같이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런 쪽으로는 눈치가 기가 막히게 발달하였죠. 저는 첫째랍시고 그래도 집안 형편이 조금 괜찮다 싶었을 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학원비가 금세 밀리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동생은 정식 학원을 다녀본 적은 아예 없고요.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네 사람 다 생일이란 걸 챙기지 않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같은 사치는 단 한 번도 부려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기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 촛불 켰다? 무슨 케이크였는데 맛이 어땠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면 이국 문화를 접하는 것처럼 저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족끼리도 생일 케이크를 챙겨 먹는다는 사실을 저는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어서 깨우쳤어요. 제 동생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가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말이죠. 집에 도시가스가 있다는 것, 넓은 거실이 따로 있다는 것, 화장실이 쾌적하다는 것, 가족끼리 함께 저녁 식사를 꼬박 챙겨 먹는다는 것. 이런 풍경을 보고 동생은 놀라움도 느꼈고 슬픈 감정도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흔하게 널린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을 가난해서 어렸을 때는 먹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방학 때 친척집에 며칠 얹혀 살 때 짜장면을 먹어볼 수 있었던 게 호사였고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지인 집에 잠시 얹혀 지냈을 때 볶음밥 위에 커다란 계란부침을 올려서 먹어볼 수 있었던 것이 큰 기회였죠. 주인집의 아들이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우연히 본 이후로는 그게 그렇게나 먹고 싶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가장 믿을 만한 친한 친구에게 가서 햄버거는 돈을 얼마 줘야지 살 수 있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 친구는 꽤 모범생이었고 성격이 묘하게 엉뚱한 구석이 있었는데 제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수업이 다 끝나고 하교할 때가 되어서야 저한테 자기 나름의 생각을 주더군요.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네가 커서 성공하면 원 없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 너는 우리 집 형편 알잖아. 방법은 하나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친구는 진지하게 말을 했는데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제가 친구들하고 무려 햄버거를 먹는 일이 생겨나 버렸어요. 친구 한 명의 부모님께서 당시에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한턱 쏘셨거든요. 따뜻하면서도 햄버거를 받아든 저는 드디어 그것을 맛보고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동생도 이걸 맛보았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햄버거를 분명 좋아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이요. 남들의 기준에서는 너무 사소한 저의 바람이었지만 저희 집 수준에서는 걱정 없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건 너무나 큰 목표였습니다. 저는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보겠다고요. 동생은 저보다 야물딱진 애였지만 공부머리는 없어 보였어요. 그에 비하자면 제가 더 낫더라고요. 동생한테 공부하라고 크게 강요할 것 없이 바로 저부터 공부를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지 시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당연히 없었고 제가 자력으로 알아서 공부를 해나가야 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노는 횟수를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부에 대한 열의를 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점차 친구들과 저희 집 형편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서 내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제 쪽의 자격지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로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집 근처에서 만나는 일도 없어졌죠.
그러던 중에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법 멀리 떨어진 동네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저랑 동생은 전학을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정확한 이유를 함구하셨지만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사를 한 이유를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죠. 그건 바로 부모님께서 전에 살던 동네 분들과 돈 문제로 얽히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황급히 이사를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역시나 저랑 같은 추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새로 이사간 동네의 집은 전에 살던 집과 마찬가지로 좁고 낡았으며 새를 들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새 보금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공부만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집은 고요하다 못한 점막이 맴도는 곳이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곳이었어요. 공부하는 저를 보면서 동생은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가서 빨리 취업하고 돈이나 벌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면서 말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마 부모님께서는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벗어나기 힘든 가난이라는 처지와 자식들에게 좋은 것 하나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에 늘 죄책감을 안고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소주한 병을 까시고는 공허한 눈빛으로 계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랑 동생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저희 곁을 떠나실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며 저는 구태여 친구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고 그저 공부만 붙잡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것 하나가 있었는데 조금 우습게도 그건 바로 햄버거였어요. 먹고 싶을 때마다 돈 걱정 없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싶은 거 마음 편하게 하면서 돈에 치여 살지 않는 미래를 꿈꾸었어요. 이대로라면 저희 집은 지난 세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지독하게 가난하고 구질구질할 것이라는 걸 머리가 크고 나니까 저는 정확하게 인지한 뒤였거든요.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햄버거를 떠올리면서 저는 버텼고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다한 끝에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었고요. 동생은 대학에 가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부터 했습니다. 근무 수명이 짧은 생산직인 대신에 초봉이 높은 곳이었어요. 동생이 그곳에서 죽기 말기로 젊은 체력을 다 바쳐서 번 돈으로 저는 나머지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비롯해 관절이 아파서 일상이 점차 힘들어지신 엄마도 일을 거의 그만두시게 되면서 동생의 돈으로 사실상 가족들이 연명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모두가 꿈꾸는 핑크빛 로맨스나 즐거운 술집 나들이, 클럽 같은 유흥 쪽으로는 전 쳐다도 안 봤었네요. 쳐다볼 여력조차 없었으니까요. 장학금을 놓치면 끝장이란 생각으로 두통과 안구건조증에 시달려가며 미친 사람처럼 매일 대학교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고 남은 시간에는 짧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이게 제 대학 생활의 전부였어요. 그래서인지 대학 생활 동안 만든 친구는 단 한 명뿐이었죠. 대신에 이 친구를 비롯하여 제가 어렸을 적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들은 아직도 저의 진짜 백이 인맥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번듯한 기업에 입사 합격을 이뤄냈을 때 저희 네 식구가 머리 맞대고 오열했었는데요. 제 친구들도 저희 가족들만큼이나 크게 기뻐해 주었고 다들 눈물을 흘렸었어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은 몇 명이라도 진정한 저의 편이 있다는 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체감했네요. 이제 내가 어엿한 정규직으로 돈을 버니까 너는 좀 쉬어. 한동안 쉬다가 지금보다 수월한 직장으로 들어가. 너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일해왔잖아. 이제 내가 하면 돼. 저는 입사하고 한 달째가 되었을 때
첫 월급을 앞두고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혹사당하다시피 하면서 굳은 일에 매달려온 동생이 쉬기를 바랐어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동생이 고개를 가로저었죠.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가난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미련과 욕심 때문에 도저히 일을 쉬거나 그만둘 수가 없대요. 저는 동생의 심정이 무엇인지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동생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저나 동생이나 돈을 버는 조쪽 쓰지도 않고 모아갔어요. 가난에 한을 맺혀본 사람들만이 이런 행동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저랑 동생은 부모님 앞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신축도 아니었고 고급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어요. 입주하던 날에 엄마가 계속 흐느끼셨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바라봤던 엄마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늘 꿋꿋하고 강인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너무나도 작아지셨고 힘들게 사시느라 몸 이것저것 안 아프신 데가 없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삿짐 푸는 작업하면서 새참으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었는데 정말 감개무량하였어요. 만약 내가 이 햄버거를 갈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주어진 수준에 순응하면서 살았다면 좋은 회사는커녕 대학교 입학도 어려웠겠지. 사람 일이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또 다짐하였죠. 현재까지 온 것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내 제 앞에는 멋진 도약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위로 떠오르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기도 하는 롤러코스터와도 같다는 걸 저는 체감하게 되고 맙니다. 제가 슬프게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 저는 열심히 재직 생활하면서 연애도 하고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남자가 있어서 이 사람과 어느덧 결혼을 꿈꾸게 되었더랍니다. 한때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수준의 남자를 만나면 같이 지옥인데. 두 사람만 지옥이면 다행인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태어나 보니 지독한 가난 속. 그럼 그 자식은 태어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와 결혼은 전혀 가까울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건만 그랬던 제가 세월이 흘러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성인이 되자마자 고된 일을 시작해서 계속 해온 탓에 건강 이상을 겪은 동생이 드디어 일을 그만두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차차 올리겠다면서 먼저 혼인신고부터 마쳤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께서도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제가 저의 동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었네요. 혼인신고하고 일단 같이 살림 합쳐서 살 거라고 하길래 당연히 제가 웬만한 것들을 다 지원해줬죠. 동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여겼어요. 갑작스런 동생의 결혼 때문에 제가 수중의 돈을 왕창 써버리고 나서야 조금은 아차 싶었던 게 저 역시도 당시의 남편하고 결혼 얘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하고 이런저런 조율을 끝내기도 전에 동생한테 앞뒤 재지도 않고 돈을 팍팍 써버렸던 거였죠. 제가 남편한테 이실직고를 했었는데 그런 저를 남편은 선뜻 이해해 주었어요. 가난에 한이 맺혀서 자란 저희 집 사정을 남편은 들어서 대강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라면 정말 믿고 내 남은 인생을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확 서둘러 버렸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좋기 6개월 뒤에야 했을 결혼을 빨리 앞당겨 버린 것이었죠. 결혼한 뒤로 제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아까운 직장을 가벼운 마음으로 그만둔 것은 절대 아니었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첫 임신을 했었는데 자잘한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인지 유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임신이 되었는데 제가 직장 다니는 게 너무나도 불안하다면서 남편이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을 따라서 결국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애지중지 태교를 하면서 뱃속의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켰고요. 그런데 참 이때부터 하늘도 무심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던 게 제가 출산 후에 많이 아팠어요. 사경을 헤매기도 했었을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정말 간신히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후로는 기가 막히게도 저희 아이가 아팠어요. 하루 24시간을 꼬박 아이한테 매달려 있었어야만 했고요. 남편은 사업에 뛰어들고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었기에 제가 독박육아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디를 함부로 나가볼 수도 없었어요. 이렇듯 끊임없이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 말도 못하게 힘들었던 시기였었네요. 한 2년을 그렇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참으면서 살다 보니까 점차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씁쓸하기도 하였어요. 내가 미치도록 가난이 싫어서 그렇게만 공부에 매달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던 건 맞지만 나란 사람이 멋지게 성취를 이뤄가며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그런 일상은 꿈도 못 꾸고 살게 된 지가 벌써 한참 되었구나. 밖에 나가서 한 달 50만 원씩이라도 벌어오고 싶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어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게 본심이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편의 사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상 제가 푼돈이나마 벌어와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댁이 워낙 멀기 때문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맡겨두는 건 그동안 상상조차 못 해봤었건만 제가 드디어 그런 부탁을 드려보게 된 거예요. 엄마께서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듯이 와주셔서 아이를 봐주신다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때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맙니다. 한참 머뭇거리시던 엄마께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상태가 예전 같지가 않아. 너는 가끔 와서 짧게 보고 가니까 잘 몰랐겠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지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으셔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만 해도 제 눈에는 아버지 거동이 불편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말이다. 아무래도 치매가 시작된 것만 같아. 네? 엄마, 치매라뇨. 아버지 연세에 벌써 치매라뇨.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저는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절대 아닐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려봤지만 그건 엄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이미 엄마는 아버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눈치채고 계셨으니까요. 자식들에게 또 짐을 지우게 되는 슬픈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지 않으셔서 함구하고 계셨대요.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던 전적 탓에 치매 증상을 겪게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 쪽도 어쩌다 보니 사정이 좀 안 좋게 되어서 그쪽에 부탁을 할 수는 없었고 결국 저희 아이는 학원과 동네 이웃집을 병행하면서 돌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나가기 시작하였고요. 사무직 아르바이트와 시식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회생활하니까 심신은 고단한데 왠지 모를 충족감이 들더라고요. 돈이 벌리는 것에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밖에서 돈을 벌며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비록 경력이 단절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만하면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입사를 해두라는 것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솔직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거친 끝에 저는 정식 직장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지원할 회사 목록을 정리해서 이력서를 쓰는 동안 코피도 한번 터뜨렸어요.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랬었나 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욕심나는 회사들이었거든요. 무조건 되기만 한다면 대박인 곳들이었기에 제가 합격한 확률은 현저히 낮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지원을 넣은 곳들 중 딱 한 곳에서 서류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따로 보러 가게 되었죠. 바로 이 면접 당일에 저는 황당한 일을 겪고 맙니다. 자차를 끌고 면접 장소인 지원 회사를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도로에 차가 꽉 차서 직진 차량이 앞에서 안 빠지는 바람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신호에 따라서 가만히 대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여유롭게 남아서 걱정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던 그 찰나에 갑자기 똑똑 하면서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본 제가 우선은 그쪽 창문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의 창문을 두드린 사람은 잘 차려입으신 할아버지셨거든요. 순간적으로 귀를 물어보시려나 보다 싶어서 창문을 내린 거였는데 다음 순간 할아버지께서 내뱉으신 질문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 장부동 쪽으로 갑니까? 네? 아,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어르신,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하자마자 할아버지께서는 차문을 열고 냉큼 올라타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어이가 없는 상황에 압도당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죠. 기사님, 일단 장부동 백면 사거리 쪽으로 가주 있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혹시 택시랑 순간적으로 혼돈하셨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도 예전에 택시인 줄 알고 정차되어 있었던 어떤 차량의 뒷문을 잘못 열어본 전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택시기사로 보이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 아닌가? 옷도 면접 복장인데?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일을 다 겪는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할아버지를 내려드릴 계획이었어요. 저기, 어르신, 이게 택시가 아니거든요? 잘못 착각하셨죠? 저기, 보이는 횡단보도 쪽에서 내려드릴게요. 어, 여기가 대체 어디고?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버렸는지를 모르겠네. 집사람이 많이 아픈데 당장에 빨리 집에 내가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거 일 났네.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건지 할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불안한 어조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번듯하게 잘 차려입으신 정장 차림에다가 중절모까지 쓰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멀끔한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곤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깃 안쪽으로 목걸이 수첩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음 신호에 걸렸을 때 뒤로 손을 뻗어서 할아버지께 그 수첩 좀 잠깐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직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수첩 맨 앞장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2개가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그걸 기사 양반이 어찌 알아요? 뇌졸중 때문에 고생했다고 내 이마짝에다 글이 적혀 있었던가? 가만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발음이 좀 어눌하였고 차에 탈 때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신지 인상을 쓰고 계신 게 보였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차에 올라타실 때 크게 휘청거리시면서 타셨던 것도 마음에 걸렸고 혼자 중얼거리시면서 밖을 보며 하시는 말씀들도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고 치매 증상을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하였어요. 갑자기 제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지고 말았습니다. 나 살기도 벅차고 힘들다고 나는 부모님 당신들에게 할 만큼 하였다고 이런 생각으로 은근하게 아버지의 치매 문제를 외면하고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제 모습이 사실 비겁하다는 걸 저는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때마침 너무나도 멀끔하게 차려입으신 것과도 달리 어딘가 몸도 불편해 보이시고 치매인 것 같아 보이는 할아버지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속으로 걷잡을 수 없는 착잡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면접이나 잘 볼 수 있을까? 시간을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쪽으로 갈 경우 면접은 사실상 포기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의 귀에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사람, 지금 나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큰일이야. 내가 어쩌다 먼 데까지 와버렸노. 여기가 대체 어디야? 한숨처럼 혼잣말을 하시는 소리가 들려온 곳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정확한 주소를 아시냐고 여쭤보면서 차를 틀었습니다. 면접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대신 이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죠. 나는 어차피 그 회사에 들어갈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자. 저는 할아버지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위치에 도착한 이후로도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막상 그 부근에 도착을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자신 없는 표정으로 당황하시면서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서 죽겠다는 말씀만 해대셨거든요. 그 동네를 차로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결국 파출소에 들려서 할아버지의 댁이 어디인지 찾는 도움을 받았고요. 한참을 시간을 보낸 끝에야 저는 할아버지께서 댁으로 향하는 길목 입구에 내리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이 돈 가지고는 여기까지 온 택시비에 못 미칠 것 같은데. 어르신, 괜찮아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면 그걸로 다행이죠. 젊은 양반이 참으로 마음씨가 곱기도 하지. 그런데 내가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어디 연락처라도 남겨주시오. 내가 반드시 사례를 할 테니까.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요. 저 굳이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얼른 댁으로 가보세요, 어르신. 제가 극구 사양을 해도 할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어요. 버티고 계신 것에 제가 별 수 없이 가방 속에서 펜을 꺼내다가 할아버지께서 목에 걸고 계신 수첩의 맨 뒷장에 제 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노인네 놀려먹으려고 가짜로 적은 건 아니지요? 네, 어르신. 가짜로 적을 생각도 못하는 바람에 진짜로 적어버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적은 숫자를 빤히 내려다보시더니 이름도 남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별로 예쁘지도 않은 촌스러운 제 이름 석자를 적어드렸죠. 나중에 연락이라도 오면 통화나 하고 말아야겠다는 그런 얕은 생각만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어르신 보니까 이상하게 저희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좀 울컥하고 그랬네요.
제가 요즘 사는 게 정말 고단하고 힘든데 어르신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께 그런 마지막 인사를 남겨드렸고 제 차는 미련 없이 그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살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수준의 황당한 일화라고 치부했었어요. 제 딴에서는 나름 선행을 베풀었다는 고향감도 느꼈고요. 이때의 일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제 안에서 희미해져 버렸고 면접을 불참하느라 기회를 날려버렸던 회사 대신에 저는 그보다 못한 수준의 작은 회사에서 그 후로 입사를 하여 일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의 사업은 결국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신용카드도 빅 폭탄을 맞았고 일단 차부터 팔아야만 했습니다. 적금이며 펀드며 전부 다 해지해서 빚 갚는 데 쏟아버렸고 집은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갔죠. 월세살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헛웃음을 토해냈습니다. 인생이란 이토록 굴곡진 것이었구나 하는 허망함과 무력감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던 시절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 세대는 어린 나이부터 빠르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담고 배우더군요. 그런즉 가난을 쉽게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인 제 아이가 한창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친구들과 뒤엉켜 놀 나이인데 우리 집에 친구들 데려오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심스레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집이 친구들 집보다 좋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친구들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하였어요. 제가 저희 집의 가난을 조금씩 인지해가면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성장할 때마다 가난을 증오하게 되었던 저의 그 과거가 떠올랐어요. 제 자식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하고픈 마음이었는데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었는지 정말 하늘이 무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게 버티는 나날이었지만 결혼 전에 제가 동생한테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걸 무던하게 이해해주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의리를 지키고자 했어요. 힘들 때 저버리고 떠난다면 그건 가족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았죠. 참고로 제 동생도 결혼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였다가 건강이 확 안 좋아져서 그만두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또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가난한 탓도 있었지만 원체 건강 체질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였던 엄마를 동생이 빼닮은 것 같아서 속이 쓰렸어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20살 때부터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생산직 업무에 시달렸던 동생의 전적이 건강 악화를 불러온 것만 같아서 저는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일절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하면서 지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재산 털어서 지원해 주셨고요.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건만 정말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절약정신으로 살았죠. 옷이랑 신발 사는 것도 무조건 아이 것만 구입했고 저나 남편은 외투를 한 벌을 허투루 못 샀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채로 사는 것. 저는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해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견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도저히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독에 빠져 살거나 한강물에 뛰어들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난데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또 걸려오길래 받아봤죠. 이때부터 제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무지막지한 상승 구간에 오르고 있었음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혹시 김수남 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수남이 맞기는 한데, 누구세요? 아,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모셔다 주신 것으로 압니다. 한 5년은 된 이야기인데 혹시 차에 탄 노인분을 댁으로 모셔다 주신 적 없으신가요? 잊고 있었던 황당한 일화가 단번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나 된 이야기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런 적이 있었노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주신 그 남자분은 예전에 제 차를 택시로 오인하셨던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저는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에 어째서 5년이나 흘러 저에게 이런 전화를 주시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3년 전부터 극심한 치매와 체력 저하 등으로 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계시는 중이라 하였습니다.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가족들도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한 지 몇 주 되었는데 바로 얼마 전부터 그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또렷해지는 횟수가 잦아졌고 자식들 앞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줄줄 꺼내놓기도 하셨대요. 시설의 담당 직원은 임종이 다가오시면 이런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가족들은 더욱 참담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김수남 씨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내내 김수남 씨가 마음에 걸렸고 반드시 후하게 살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치매 때문에 정신이 계속 오락가락 하시다 보니까 이날 이때까지 그게 미뤄졌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예전에 목에 꼭 걸고 다니셨던 수첩을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고 떠나야 하늘에서 떳떳하게 집사람을 만날 수 있다며 자식들에게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의 아내분께서는 이미 10년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분명히 제 차에 올라탔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댁에서 아내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었는데 치매 때문에 슬픈 혼동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압도당해서 무슨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에서 김수남 씨가 운전하시는 차를 얻어 탔는데 비용을 내지 못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내내 갇혀있는 꿈을 몇 번이나 꾸셨대요. 그리고 그 차가 매번 멈춰서는 곳이 제 여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앞이었대요. 저희 아버지 치매가 심해진 이후로 꿈꾸셨던 이야기를 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예사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김순환 씨에게 사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림새가 번듯하셨던 할아버지. 옳게 찾아갔던 댁도 비싼 집들이 몰려있는 동네였는데 정말로 자산가이셨나 보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따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신 지 꽤 되었는데 이사 문제로 내놓으실 계획이래요. 그런데 이걸 할아버지께서 그 따님은 전한 적이 없었건만 할아버지께서 꿈에서 그런 내용을 꾸셨던 겁니다. 가족들은 상의를 한 끝에 저를 찾아서 저에게 그 카페를 그냥 넘겨주기로 결정했대요. 각종 집기, 양도금에 싹 다 제외하고 권리금만 1억 이상을 부르는 곳을 그냥 주겠다고요? 제가 여기까지 듣고 가만, 이거 혹시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에게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운영할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 받았다가 남한테 팔아서 이윤 보시라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놀랐지만 남편이 진짜 까무라칠 듯 놀라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사례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그때 할아버지의 상태가 확 악화되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아버지께서 근심 없이 하늘에서 어머니를 뵐 수 있도록 가게를 받아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셨고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받아버렸습니다. 매장에는 베테랑 매니저와 가게 일에 빠삭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서 할아버지의 따님 말만 따라 제가 직접 팔 걷어붙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주인이 직접 일선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근무자들이 굴리는 매장이었던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아침 이른 시각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곁에는 마치 아드님과 따님 그리고 큰 손자분 이렇게 가족은 셋뿐이었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일순간 정신이 또렷해지셨고 그때 따님께서 내 커피집 있잖아. 그거 예전에 아빠를 모셔다 주셨던 분들께 드렸어.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정말 잘했다. 덕분에 내가 홀가분하다. 내 복이고 네 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서 얼마 안 있다가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찡하고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저는 원래도 잘 되는 카페, 주말이면 주차장이 미어터지는 대박집을 얻게 된 것이었지만 정말 희한한 일이 점차 벌어졌어요. 제가 운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매니저랑 직원이랑 알바생들 잘 챙겨주고 이런 것만 했었거든요. 굳은 일이나 급한 수리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전부 남편이 다 했고요. 딱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4개월, 5개월째가 지나면서부터는 전년도의 동월 매출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좋은 위치와 멋진 인테리어 등으로 인기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최고 매출은 제가 주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싹 갱신이 되었어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표현하자면 정말 미친 듯이 돈이 벌리더군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잘 돼서 한편으로는 괜한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한테 이런 대박 카페를 선뜻 내어준 그 따님을 비롯해서 할아버지의 가족분들 있잖아요. 원래도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그 후로 더더욱 잘 됐어요. 죄다 잘 풀려서 제 마음도 편해졌던 것 같아요. 수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남편이랑 아이랑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이사간 아파트에 저희 아이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러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컨디션 난조 때문에 일하는데 애먹고 있었던 동생도 제가 도와주었고요. 치매로 오락가락 하시는 아버지를 돌보시는데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제가 싹 다 신청해서 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졌어요. 아직 아버지를 시설로 보내는 것은 우선 엄마부터 결사반대를 외치고 계시기에 보류 중이네요. 그리고 또 저의 갑작스러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질투하기는커녕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뻐해 주었던 제 오랜 친구들과도 더욱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 저의 위치가 그저 감동스러울 따름이에요. 열심히 매장 관리하면서 일해주는 우리 매니저, 직원, 알바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또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자기 매장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성심성의껏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이런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치 제가 재벌집 딸이 평생 그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저의 자리를 찾게 된 극적인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주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출생의 비밀이 나와서 참 자극적인 소재를 갖다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이야기가 더 극적인 것 같아요. 이래서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를 앞선다고 하나 봅니다. 어제는 친정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를 알아보시는 둥 마는 둥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얼굴에 패인 주름에는 저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가난을 슬퍼하고 치를 떨었던 옛 순간들도 그 안에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힘들었던 과거 속의 아버지께서 갇혀 계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맏딸은 그 과거에서 영영 벗어나 이제 기적과도 같은 일상을 영위하고 있건만 어째서 아버지께서는 이토록 좋은 순간의 치매라는 악마 때문에 기억이 과거에 머물러 계신 것인지 사람의 인생이란 화려하고도 허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쨌거나 삶은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기에 저는 슬펐던 어제를 뒤로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사연이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야죠. 제가 제 차에 갑자기 올라타신 어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기적을 선사해 주실 주인공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생은 예측 불허의 롤러코스터니까 말입니다. 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이 정답일 거예요.